업계 2위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물건값을 주지 못해 매대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홈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회사는 불과 10년 전까지 연간 수조 원의 현금을 벌어들이던 알짜 기업이었습니다. 왜 멀쩡하던 거인이 스스로 제 살을 깎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2015년 한 사모펀드가 7조 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만 명의 일자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기업의 영혼까지 털리는 자본의 마법, 그 소름 돋는 구조를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홈플러스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육 코너에 고기가 없어요. 텅 빈 냉장 진열대를 생수병으로 대충 채워놨고 주류 코너는 한 브랜드 소주만 끝없이 늘어서 있죠. 마트가 아니라 마치 유령 창고 같은 풍경입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들여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납품업체들이 물건을 안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왜일까요? 돈을 못 받았거든요. 홈플러스가 납품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보내봤자 떼일 판인 거죠. 그러니 납품을 끊어버립니다. 당연한 선택이에요. 문제는 이게 악순환이라는 점입니다. 물건이 없으니 손님이 안 오고, 손님이 안 오니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니 돈이 더 없어지고, 이 고리가 점점 더 빠르게 조여오고 있어요. 마트 직원들은 매일 출근해서 텅 빈 매대 앞에 서야 합니다. 손님에게 그 상품 지금 없어요 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면서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회사의 과거입니다. 홈플러스는 한때 이마트 다음 가는 업계 2위였어요. 전국에 140개가 넘는 대형 매장을 운영했고 1년에 수조 원의 현금을 벌어들이는 알짜 중에 알짜 기업이었죠.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들로 주차장이 꽉 찼고 장보기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회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경영을 못해서? 온라인 쇼핑에 밀려서?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015년 이 회사의 주인이 바뀌던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영국계 테스코가 홈플러스를 팔았고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이를 7조 2천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하던 기업의 심장에 무언가가 심어졌고 그 순간부터 홈플러스는 천천히 피를 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빚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빚이요. 지금의 모습만 보면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2000년대 홈플러스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말이죠. 1999년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와 손을 잡았어요. 글로벌 유통 노하우가 들어오니까 성장 속도가 무섭더라고요. 전국 곳곳에 거대한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서울 강서,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광주 상무지구, 대형마트 하나 들어서면 그 동네 상권 자체가 바뀔 정도였죠. 주말 저녁이면 가족들이 카트 끌고 와서 장보고 푸드코트에서 밥 먹고 문화센터에서 아이들 수업 듣고 홈플러스는 단순한 마트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플랫폼이었어요.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10년대 초반 홈플러스의 연간 매출은 15조 원을 넘겼어요. 영업이익도 수천억 원씩 꾸준히 나왔고요. 특히 중요한 건 부동산이었습니다. 홈플러스가 가진 전국 매장 부지들, 이게 전부 노른자위 땅이었거든요. 역세권, 주거 밀집 지역, 도심 핵심 상권, 회사 자산 가치만 따져도 어마어마했죠. 이런 기업을 왜 팔았을까요? 테스코 본사 사정이었어요. 영국에서 회계 스캔들이 터졌고 글로벌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거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니까 해외 사업부터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잘 나가는 한국 법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2015년 매물로 나온 홈플러스를 본 사모펀드들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현금 창출력 좋지, 부동산 가치 높지, 브랜드 인지도 있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으니까요. 경쟁 끝에 MBK 파트너스가 7조 2천억 원의 인수권을 따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평범한 기업 인수 이야기 같죠? 그런데 문제는 MBK가 이 7조 원을 어떻게 마련했냐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다 냈을까요? 천만에요. 대부분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의 상환 책임은 고스란히 홈플러스에게 넘어갔어요. 마치 내가 집을 사면서 그 집한테 대출금 갚으라고 하는 것처럼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 중에 차입 매수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LBO,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라고 부르죠. 어려운 말 같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한 갭 투자예요. 아파트 갭 투자 아시죠?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 8억이에요. 그러면 내 돈 2억만 있으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잖아요. 나머지 8억은 세입자 전세금으로 메우는 거니까. MBK가 홈플러스를 산 방식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7조 2천억 원짜리 회사를 사는데 자기 돈은 2조 원 정도만 넣었습니다. 나머지 5조 원은 어디서 났을까요?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의 담보가 뭐였냐면 바로 홈플러스 자체였어요. 아직 내 것도 아닌 회사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 거죠.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 빚 누가 갚을까요? MBK가 갚아야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수가 완료되는 순간 이 부채는 홈플러스 장부로 넘어가요. 홈플러스가 매일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으로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빚내서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본인이 안 갚고 식당 직원들 월급에서 조금씩 떼서 갚게 만드는 거예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월급으로 사장 빚을 갚아야 해? 근데 합법이에요. 홈플러스는 인수되자마자 어깨에 수조 원짜리 빚 보따리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이자만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번 돈이 죄다 이자 갚는 대로 새나가니까 신규 투자는커녕 시설 유지도 빠듯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2015년의 일이에요. 그로부터 10년, 그 빚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고 홈플러스의 허리는 점점 휘어갔습니다. 그런데 MBK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빚을 갚기 위해 홈플러스에 가장 값진 자산을 팔아치우기 시작하거든요. 빚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홈플러스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뭘까요? 바로 땅과 건물입니다. 전국 노른자위 상권에 자리 잡은 대형 매장들, 이게 다 수천억 원짜리 부동산이거든요. MBK는 이 부동산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2016년부터 본격화됐어요. 알짜 매장들이 하나둘 매각됐고 그 금액이 무려 4조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회사의 핵심 자산을 통째로 현금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일 앤 리스펙이라는 기법이 등장해요.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내 가게 건물을 남한테 팔고 그 건물을 다시 빌려서 장사하는 거예요. 건물 판 돈은 받지만 이제부터는 매달 월세를 내야 하죠. 홈플러스가 정확히 이 짓을 했습니다. 자기 소유였던 매장 건물을 파버리고 그 자리에서 임차인 신세로 장사를 계속한 겁니다. 당장은 목돈이 생기니까 빚을 갚을 수 있었죠. 하지만 대가가 있어요. 이제 매달 수백억 원의 임대료가 새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 건물에서 장사했으니까 번 돈이 다 내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번 돈 중 상당 부분을 건물주한테 월세로 줘야 합니다. 거기에 인수할 때 진 빚의 이자까지 내야 하고요. 영업해서 남는 돈이 점점 쪼그라드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 투자란 뭘까요? 돈 벌어서 시설 개선하고 직원 교육하고 신사업 준비하고 그래야 회사가 성장하잖아요. 근데 홈플러스는 정반대였어요. 번 돈이 이자와 임대료로 빠져나가니까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매장은 낡아가고 서비스 품질은 떨어지고 경쟁사들은 앞서 나가는데 홈플러스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니, 제자리도 아니에요.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거죠. 이윤 창출 기계였던 알짜 기업이 이렇게 속이 텅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협력업체들입니다. 홈플러스의 물건을 납품하던 중소기업들 말이에요. 과자 만드는 회사, 두부 만드는 회사, 세제 만드는 회사, 이런 곳들이 홈플러스와 거래하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홈플러스가 납품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마트 업계는 납품받고 한두 달 뒤에 대금을 정산하는 게 관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달이 석 달 되고 석 달이 넉 달 되고 점점 밀리기 시작하더니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까지 생긴 겁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공포죠. 물건은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직원 월급 줘야지, 원재료 값 내야지, 공장 돌려야지. 당장 자기네 회사가 망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납품할까? 아니면 손절하고 끊을까? 점점 더 많은 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이게 바로 일장에서 봤던 텅 빈 매대의 진짜 이유입니다.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진열할 게 없는 거예요. 마트인데 팔 물건이 없으니 손님이 오겠어요? 직원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만 명이 넘는 홈플러스 직원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오랫동안 한 매장에서 일해온 분들이에요.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생계수단이죠. 회사가 이 지경이 되니까 월급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2025년 2월 홈플러스는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 망하기 직전이에요. 법원에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손든 겁니다. 회생이 되면 구조조정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안 되면 청산이에요. 청산이 뭐냐면 회사 문 닫고 자산 팔아서 빚 갚고 끝내는 거예요. 2만 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MBK 파트너스, 이 사모펀드는 진짜 홈플러스를 살리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다른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사모펀드의 사업 모델을 알면 답이 보여요. 이들의 목표는 회사를 오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보통 5년에서 7년 안에 투자금 회수하고 나가는 게 목표죠. 이걸 업계 용어로 엑시트라고 불러요. MBK도 당연히 엑시트를 계획했을 겁니다. 홈플러스 사서 가치를 올린 다음에 더 비싸게 팔거나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돈을 회수하거나. 근데 유통업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쿠팡 같은 이커머스가 치고 올라왔고 코로나까지 터졌고 오프라인 마트 자체가 사양산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계획대로 팔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불거진 의혹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대형 로펌들이 홈플러스 회생 관련 자문을 맡았는데 그 자문 내용이 어떻게 하면 회사를 살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펀드 손실을 줄이면서 정리하나에 가깝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의혹이고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의심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사모펀드 입장에서 홈플러스는
이미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은 상태거든요. 부동산 팔아서 현금화했고 그 돈 상당 부분이 배당이나 각종 명목으로 펀드 쪽으로 갔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MBK에게 홈플러스는 살려야 할 생명이 아니에요. 정리해야 할 자산에 가깝죠.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빠져나가는 게 그들의 합리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2만 직원과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근데 그건 펀드 입장에서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2025년 3월 4일 법원이 홈플러스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숨통은 틔워줄게. 근데 2개월 안에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라는 거예요. 그 마감일이 5월 4일입니다. 이 60일이 홈플러스의 운명을 결정해요. 회생 가능성이 인정되면 구조조정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일부 매장 폐점하고 인력 감축하고 채무 조정하고 고통스럽지만 회사는 유지되죠. 반대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입니다. 회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가장 벼랑 끝에 선 건 누구일까요? 먼저 직원들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중 상당수가 40대, 50대 중장년층입니다. 한 매장에서 10년, 20년 일해온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재취업이 쉬운 나이가 아니에요. 협력업체들 상황도 처참합니다. 홈플러스에 물건 납품하다가 대금 못 받은 곳들 이미 수백억 원 규모의 돈이 물려 있어요. 청산되면 그 돈 다 날리는 거예요. 대기업한테는 그냥 장부상 손실이지만 중소 납품업체들한테는 회사 존폐가 걸린 문제거든요. 사실 제일 억울한 건 이 사람들이에요. 홈플러스를 인수한 것도 본인들 아니고 빚을 진 것도 본인들 아니고 부동산 팔아서 돈 챙긴 것도 본인들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거래했을 뿐인데 위에서 벌어진 자본 게임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 거예요. 법원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5월 4일까지 남은 시간, 그 안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확실한 건 결과가 어떻든 누군가는 큰 상처를 입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게 합법이라고요? 네, 합법이에요. 차입 매수도 합법이고 세일앤리스백도 합법이고 부동산 팔아서 배당하는 것도 합법이에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합법과 정당함이 다르다는 거죠. 건실하게 돌아가던 기업을 인수해서 빚 잔뜩 떠안기고 자산 빼먹고 껍데기만 남기고 나가는 게 정당한가요? 2만 명의 일자리와 수많은 협력업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과연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일까요? 더 무서운 건 홈플러스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모펀드의 차입 매수, 이건 전 세계적으로 흔한 기법이거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멀쩡한 기업이 누군가의 먹잇감으로 점찍히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기업 인수와 운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자유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규제로 막아야 할 약탈인가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건 확실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